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이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자 또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양도소득세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세대 1주택자는 우리가 비과세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자, 한 세대라는 것은 한 가족을 말합니다. 한 가족. 이 하나의 집을, 그럼 하나의 집의 의미는 뭐냐면 실수요자로 보는 거예요. 실수요자를 2년 이상, 자, 어느 정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시세 차익이 생겨도 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 말자. 어떤 세금? 바로 양도소득세 세금을 받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세대 개념은 뭐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럼 가족의 최소 단위가 뭐냐면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배우자. 그런데 요즘은 이제 배우자지만 이제 우리가 법률상 이제 이혼을 하고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같이 사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것이 강화돼 가지고 법률상 이혼을 하였지만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즉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관계라고 한다면 그런 배우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가족 중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뭐 학교 문제 때문에 또는 질병 문제 때문에 근무지 이전 문제 때문에 사업상 형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퇴거 신고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주소 분리, 퇴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주의할 점인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소유자분이 여성분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40이에요. 자, 그러면 요 40살 먹은 이 여성분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없잖아요. 배우자가. 그렇죠? 그러면 배우자는 없지만 집 한 채 갖고 있고 2년 보유. 심지어는 여기서 이제 거주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불가피하게 뭐 팔게 됐는데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차익이 뭐 한 2억 정도 났다. 그러면 그 2억의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결혼하지 않은 게 뭐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예외를 두게 된 겁니다. 그럼 만약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이 되면 1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만 30세 이상이 된다거나,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이제 배우자가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즉,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혼을 한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망인이 하나의 집을 2년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은 이건 배려를 해줘야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사 30세도 안 되고 배우자도 원래 없지만 중위소득 40% 이상, 즉 소득 증명이 가능한 젊은 세대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1세대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주인공이 바로 뭐 아이돌 가수다. 충분히 돈을 많이 버니까 중위소득 증명이 가능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설사 30세가 안 돼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때 주택은 여러 가지 형태의 주택이 있는데 내용 보시면은 주택의 개념은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용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상시 주거로 사용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시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기본이 이제 주소 전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편물 같은 거 그런 걸로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1주택 중에는 좀 특이한 주택이 있어요. 바로 만약에 그 주택이 공동 소유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때는 각자의 집으로 보겠다. 즉 만약에 이 집이 만약에 ABC가 있는데 서로 지분이 있는 거예요. 공동 소유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5대 3대 2 이렇게 돼 있다. 자, 지분율은 다르지만 각각 하나의 집으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집이 한 채가 이렇게 있다면은 집이 몇 채가 되는 거예요? 두 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나 공동 상속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것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이 됐을 때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A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집으로 보자 라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겸용주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겸용주택이 됐을 때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전부를 주택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았을 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면 겸용주택은 뭐냐면 상가주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있는데 여기 100제곱미터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거로 쓰는 면적 비율이 60이고 업무용으로 쓰는 비율이 우리가 40이다. 자, 상가주택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주택 보면 단층 주택인데도 뭐 한 곳은 슈퍼, 한 곳은 자가집, 한 곳은 약국, 한 곳은 자가집 이렇게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어디까지가 주택이냐? 왜? 어디까지가 주택이냐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주택으로서 비과세가 가능하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주택 면적이 큰 거니까 전체 100제곱미터를 주택으로 보겠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100제곱미터 모두 다가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택 면적이 여기가 40이 되고 여기가 60이 된다. 그러면 이 40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1번이라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한다면 1번이 유리하겠습니까? 2번이 유리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1번 조항이 더 유리하겠죠. 여기다 메모를 해놓을까요? 주의할 점은 고가주택이 됐을 때는 설사 주택 면적이 클지라도 이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 유리해지는 거예요? 불리해지는 거예요? 불리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12억을 넘어가는 그런 주택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을 들어보셨나요?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원룸 아시죠? 원룸. 보통 우리가 3층 원룸 주택인데 그런 주인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이제 원룸식으로 돼 있어서 주인이 직접 관리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다가구 보면은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여러 임차인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즉 하나의 매매 단위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각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원룸 전체를 임대 관리하다가 파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단독주택, 즉 하나의 주택으로 해석해 주겠다. 그럼 하나의 주택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전체 다가 비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전체 다가 비과세가 된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2년 이상 보유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한 세대가 하나의 집을 우리가 몇 년 이상 했었죠? 2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팔면 비과세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1세대는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인정해 준다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1주택은 다양하게 우리가 주택이라면 뭐 공동소유 주택, 다가구,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2년 이상 조건은 보시면은 지역별로 구분해 놨어요. 즉 일반 지역, 비규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규제 지역은 지방 같은 비규제 지역은 2년만 보유만 하고 있다가 팔면은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서울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인천광역시라든가 이런 이슈 지역, 주택 가격의 상승 여력이 높은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분류해서 그 지역은
2년 보유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and 2년 거주까지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만족해야지만이 비과세가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규제 지역은 2년 보유하고 1년 거주했다. 이렇게 본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얘는 2년만 보유하고 1년 거주밖에 안 돼 있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가 이제 12억이 됐을 때는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는데 12억 초과분은 과세합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9억 초과였거든요. 즉 이거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고가주택입니다. 즉 1세대 1 고가주택이 되고 아무리 2년 보유 거주가 돼 있을지라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못 해주겠다. 다만 전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12억을 초과하는 분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니까 12억까지는 비과세 주겠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예시가 있습니다. 예. 자, 예시를 보면은 양도가액이 20억 원인, 취득가액이 10억 원인 경우, 자, 양도세가 과세된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만약에 요 집이, 만약에 10억에 주고 샀는데, 요게 정말 운 좋게 20억이 된 거예요. 행복한 국민이죠. 그런데 요 집은 1세대 1주택자가 된 거예요. 1세대 1주택자. 그러면은 요 차익이 얼마가 돼요? 10억이 되죠, 10억. 맞습니까? 10억.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받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0억 전체에 대해서 양도세를 받으면 세금이 너무나 커지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12억 초과분에 대하여, 12억 초과분에 대하여 우리가 과세를 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안분 계산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10억 전체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10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에서 12억을 넘는 분만 과세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어디다 숫자 집어넣으면 여기가 20억이 되는 거고 여기 20억이잖아요. 그럼 여기 8억이죠. 그러면 428, 45, 20이니까 54, 20, 40%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0억으로 과세할 것을 40%의 비율만큼만 과세하자. 이런 얘기 되겠네요. 그러면은 10억으로 과세할 것을 40%가 되는 거니까 4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해석이요.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예 고가주택이라 할지라도 아예 비과세를 못 받긴 하지만 어쨌든 양도 차익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보십시오. 10억으로 과세할 거를 지금 4억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세율이 10%라고 가정한다면 10억이 10%면 양도세가 1억이에요. 그런데 4억이 10%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4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억 단위 나올 세금을 1000단위로 줄일 수 있으니까 유리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런 요건 제외, 예외, 즉 제한을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제한을 하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런 게 바로 뭐냐? 건설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건설 임대주택은 보통 공사가 이제 분양하는 주택인데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보통 신혼부부들이 많이 이제 지원하죠. 그러면 거기 이제 당첨이 되면 임대차로 5년만 살면 분양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즉 임차일로부터 양도까지 5년 세대 전원이 5년 이상만 거주가 돼 있으면 설사 2년 보유가 안 돼도 비과세 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차로 이제 살다가 5년 동안 사는 거예요, 대신. 5년 거주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양으로 전환되거든요. 분양으로 전환돼요. 분양으로 전환된 다음에 다시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요 기간이 2년이 안 돼도, 요 기간이 2년이 안 돼도 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 확인만 된다면, 오케이만 된다면 요 2년을 제한한다, 안 한다,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용당한 거예요, 수용. 수용은 자발적 처분이다, 비자발적 처분이다?
비자발적 처분이니까 안 따져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가 자 취약상, 근무상, 질병상 형편이 생겼을 때는 1년 이상만 거주가 돼 있다면 1년 이상만 거주가 돼 있다면 2년 보유 제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한 건데, 자 방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집이 한 채만 순수하게 있었을 때 비과세권을 따져봤는데 이번에는 뭐냐면요, 집이 두 채가 있을지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림 뭐냐면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케이스를 말합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집 두 채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인해서 이런 케이스죠. 보통 우리 이사 갈 때는 어때요? 자, 종전 집이 있으면은 종전 집을 놔두고 새 집을 알아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새 집을 알아봤는데 보통 이걸 계약을 해놓고 이걸 매물로 내놓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계약이 안 돼 버리면 이걸 먼저 팔고 이 집을 얻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신규 주택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요 종전주택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일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요 종전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대신 여기 보시면은 자, 요 지역이 만약에 비조정지역이 되고 신규 주택도 비조정지역이 됐습니다. 자, 대신 요 신주택은 1년 이내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 종전주택을 몇 년 이내? 3년 이내 양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종전주택도 조정지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주택도 조정지역이 됩니다. 네. 그러면 신주택은 역시 1년 지나서 사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조정지역이다 보니까 여기가 규제지역이고 규제지역이다 보니까 규제지역으로 움직였을 때는 말 그대로 이걸 빨리 매각을 하게끔 유도하려고 정부가 처음에는 1년 이내로 이걸 갖다가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것을 2년 이내로 확대 적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좀 매각하는 데 있어서 종전주택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를 좀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인용말점은 아무 집이나 비과세 해주는 것이 아니라 종전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이제 요즘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임대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럼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내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자, 거주주택이 있고 내가 임대주택이 한 채, 두 채, 세 채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내 자가거주주택을 매각을 하게 되면 나는 다주택 양도자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1세대 1주택 양도자로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사업용 주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5년 이상 임대를 우리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대신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생 1회, 생애 딱 한 번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거주주택을 팔아서 비과세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받았는데 이분이 집을 또 하나 사는 거야. 또 하나 살고 또 2년 거주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년 거주주택이 있고 요 주택이 있다. 이 상황에서 요 2년 거주주택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비과세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해줄 거냐 말 거냐. 자, 요 경우에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안 된다. 한 번만 우려먹었으면 됐지 그 이상 우려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혼인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고북양으로 합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자 얼마나 행복해요? 남자도 집이 있고 여성분도 집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집을 합가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면은 비과세를 주겠다 이거예요. 이 경우에는 남자 집을 먼저 팔아도 여자 집을 먼저 팔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남자 집을 팔아도 비과세 주고 여자 집을 먼저 팔아도
비과세를 해주겠다. 대신 우리가 5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거몽양은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거죠. 부모님을 모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이제 모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대를 합가했을 때는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대신 이때 부모님의 이제 나이가 있는데 연세가 있는데 자 직계 존속 배우자의 존속을 포함해서 몇 세 이상 60세 이상인 경우 다만 이제 중증 질환 등이 있었을 때는 60세 미만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58세야. 60세가 안 돼요. 그 상태에서 매각을 해도 비과세 해주겠다. 원래는 이제 연세가 있으셔야 되는데 뭐 우리가 중증 질환이라는 게 뭐 나이에 상관없잖아요. 요즘 뭐 워낙 이제 뭐 암이든 뭐든 중증 질환 질병 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보면은 상속받은 주택이라든가 그 외에 농어촌 주택이라든가 귀농주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제 문화재 아니면 취약 근무 상표를 가지고 있는 집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이 집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귀농 요즘 이제 귀농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 도심지에 이제 집을 하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야 내가 이제 인생 이망은 나는 귀농이야. 그래서 요즘 뭐 귀농들 많이 하시니까요. 시골로 이사를 갑니다. 그 상태에서 요 집을 정리했을 때 비과세가 가능하냐?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귀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일반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귀농주택을 이제 취득하게 되면 요 집을 우리가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주택이 이제 상속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택이 있었을 때는 이때는 요 일반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상속주택을 만약에 먼저 발매한 건 뭐냐? 요거는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고 일반 주택은 비과세를 주겠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필요 경비는 뭐냐면 자,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아니라 양도세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했을 때 양도세 계산할 때 우리가 경비인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경비인정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을 팔면 차익이 생기겠죠. 차익. 이걸 우리는 양도 차익이라고 해요. 양도 차익. 그러면 양도 차익이 생기면 그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필요 경비, 즉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가 있다면 이 경비를 차감해 주고요.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양도하는 자산 자체가 장기 보유 자산이 되면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공제 혜택을 줍니다. 특별히 공제 혜택을 줘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최소한의 공제를 주자라는 규정이 바로 뭐냐면 기본 공제가 되겠습니다. 기본 공제. 그러면은 이때는 양도차익에서 이 세 가지 공제 혜택을 보면은 양도차익 전체를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세금 요율 자체가 줄어드니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차익을 계산할 때 이 차익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자,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이제 취득가액을 빼주고 기타 경비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취득할 때는 세금 비용, 취득세라든가 중개보수, 그렇죠? 그 다음에가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신고 대리 비용도 경비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란다 확장비, 샤시, 보일러 교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해서 경비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비용은 꽤 이제 지출 비용이 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재개발, 재건축하면 이제 부담금이라는 걸 내요. 조합원들한테 부담금을 매기는데 그 부담금도 경비인정을 해줍니다. 반면에 이제 자 주의할 점은 우리가 매년 아빠는 보유세 경비인정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도배장판, 방수, 보일러 수리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수익적 지출액이라고 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봐서 이거는 경비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대출금이자 경비정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대출이자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필요 경비를 통해서 이제 그 차익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줄여주는 게 장기 보유 투표 문제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장기 보유 투표 문제는 말 그대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런 권리를 팔 수가 있는데 이것을 몇 년 이상? 맞습니다. 3년 이상 보유만 하게 되면 장기 보유로 해석이 돼서 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만 우리가 등기하지 않고 판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은 제외인데요. 다만 이제 이것도 2022년도 5월 10일 이후부는 또 가능해요. 이후부는 또 오케이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데 그 이전부는 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연중 2년 이상 거주. 이거는 뭐냐면 1세대 1주택자. 자, 비과세가 배제되는 1세대 1주택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비과세가 배제되는 1세대 1주택자라는 건 뭐냐? 고가주택자. 예. 고가주택자는 3년 보유도 하고 엔드 2년 거주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토지 상가 등은 매년 2%씩 공제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3년 보유하면 3이 6%, 만약에 15년 보유하면은 최대 30%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 만약에 토지를 팔았다. 여러분이 땅을 투자해서 토지를 갖다 파셨다. 아니면 뭐 상가, 분양받은 상가를 파셨다. 그러면 차익이 만약에 1억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보유 기간이 만약에 6년 보유했다. 그러면은 매년 2%니까 6년이면 어떻게 돼? 6이 12% 되겠죠. 12%. 그러면 12% 공제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1억에 12%면 얼마예요? 1200 공제 되겠죠. 1200. 1200만 원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로서 고가주택. 자, 10억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이분들은 3년 보유, 2년 거주가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3년 보유했다. 그러면 매년 3년 보유하고 3년 거주했다. 그러면 연 4%씩 각각 공제를 주겠다는 거예요. 즉 공제 되게 크다는 거죠. 얘는 거주에 대한 공제는 없는데 얘는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 4, 12% 플러스 또 거주도 3년 했다면 3, 4, 12% 그러면 도합 24%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익이 1억 원이면 1억 원에 대해서 24% 되면 얼마 돼? 2,400이 되겠죠. 그렇죠? 해석이. 만약에 10년 보유를 하고 뭐 7년 거주했다. 그럼 28%, 7, 4, 28이니까 10년 보유면 40%죠. 그럼 도합 68%. 그러면 1억이면은 6,800만 원 공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길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공제 혜택을 많이 주는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경비 빼주고 이제 다 빼줬어요. 이제 공제하고 다 공제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다 이제 과세 표준에다가 이제 우리는 세율을 곱해줍니다. 그럼 세율은 우리가 기본 세율이라고 해서 기본 세율은 과세 표준 크기에 따라 1200까지는 6%, 10억을 넘어가면은 3억 8,460만 원 플러스 10억 초과 금액의 45%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 15%, 24 점점점 율이 늘어나고 있죠. 다만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10에서 25%로 세율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낮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세율이 있는데요. 단기 보유 세율하고 중과 세율이 있습니다. 즉 단기 보유 세율이나 중과 세율 모두 다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세율이 높게끔 책정해 놨습니다. 그만큼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양권, 우리 분양권 여러분들 아시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분양권이죠. 그러면 계약금만 내고 내가 중도금, 잔금 치르기, 잔금 치르기 전까지 그 중간에 우리가 분양권 전매 제한만 아니면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로 많이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분양권을 갖다가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를 뭐 한 7천에 팔았다.
근데 요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그러면 2,000이 피가 되는 거니까 요 피값에 대해서는 70%면 1,400. 만약에 1년 이상 2년 미만 60%. 오, 높습니다. 260이 1,200. 설사 2년 이상이 돼도 얘는 60%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주택과 입주권,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데 요거는 우리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됩니다. 똑같죠? 다만 2년 이상이 됐을 때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6에서 45%를 말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우리가 일반 토지 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세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권. 얘는 좀 주택 입주권이나 분양권보다는 세율이 낮죠.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에서 45%가 되고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라고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가 됐을 때는 우리가 규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2년 이상 보유가 되면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조정 지역에 묶였기 때문에 20% 할증. 그러면 6에 40%에다 20%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26에서 65% 되겠죠? 그 다음에 3주택자가 되면 30% 할증되는 거니까 36에서 75%가 됩니다. 너무나 이것이 과하니까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시켜 주자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간 중과를 유예. 그럼 1년간이면 2023년도 5월 9일까지는 중과를 풀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중과를 풀어준다는 것은 20%, 30%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삼용 부동산, 이때 비삼용 토지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10% 할증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6에서 45%의 10% 할증이면은 16에서 우리가